우리 암 환자한테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은요, 당분이에요. 과일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과일 속에 좋은 부분은 안녕하십니까. 나으라무원 원장 문창씨입니다. 오늘은 밖에 비가 많이 오네요. 우리 비가 오면은 좀 기분도 좀 센치해지고 그럴 건데, 오늘도 치료하고 계신 분들 힘내시고요. 저희가 이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한 게, 여러분들이 사실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도 또 궁금한 게 나름대로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우리 방송 듣고 계신 분들하고 저희하고 공감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들을 댓글로 올리면 댓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댓글들이 또 다른 분들도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을 해주는 이런 코너를 지금 만들고자 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의무 기록지를 가지고 계시죠. 우리 암 환자분들은 뭐 조직검사부터 검사 데이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걸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이런 부분들도 댓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 하지는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해당이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발췌를 해서 댓글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즙을 짜면은 일종의 이게 농축이에요. 우리가 그냥 과일이라든지 야채를 먹는 경우는 이게 농축은 아니잖아요. 자연 상태가 그대로 먹는데, 즙을 짜게 되면은 이게 농축이 되고, 또 하나 단점이 뭐냐면, 즙을 짜게 되면 안에 찌꺼기를 다 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찌꺼기가 식이섬유죠. 식이섬유를 버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즙 자체로는 조금 농축을 해서 적은 양을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냥 먹는 것보다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요, 식이섬유가 없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필요한 분들한테는 즙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과일을 먹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변을 잘 보거나 또 장 상태가 나쁘지 않다면 즙을 가지고, 또 위장 장애가 심하지 않으면 즙을 가지고 먹는 게 우리가 실제로 먹는 양에 비해서 우리가 어때요? 한꺼번에 많이 먹으려면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나한테 필요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즙을 짜서 먹는 게 도움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과일 같은 경우는 좀 조심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단 과일은. 단 과일을 즙을 짜면 이 즙 속에는 당분이 높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당분이 높게 되면 결과적으로 당 지수가 올라가서 우리 암세포는 포도당을 먹고 살잖아요. 오히려 암세포 성장하는데 도움을 줘버릴 가능성이 높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고농축이 됐을 때는 간에 부담이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건 전부 다 간을 통해서 소화를 시키고 해독을 해야 되거든요. 간 기능이 썩 좋지 않은 분들은 즙을 내서 먹는 경우는 조금 조심을 하고, 그럴 때는 양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평소 때 간이 좋으면은 얼마든지 소화를 시켜내겠지만, 간이 안 좋은 분들은 소화력이 일단은 해독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양을 줄이고, 또 먹었는데 피곤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먹으면 우리가 기분이 좋을 거면 힘도 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먹고 나면 어딘가 모르게 찌뿌둥하고 기력이 없고 막 피곤하고 이런 게 있다고 한 경우에는 간에 부담이 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먹으려고 한다면 간 기능 검사를, 혈액 검사를 한번 받고 난 후에 간에 특별한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나서 계속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즙으로 내서 먹는 경우는 여러 가지 좀 고려 사항들을 좀 생각을 해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믹서기로 갈아 먹는 것은, 즙은 섬유화되어 있는 고용 성분들을 다 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믹서기로 갈아서 먹는 경우는 그 자체의 모든 성분이 그대로 있으면서 이게 갈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기가 훨씬 더 좋겠죠. 근데 또 이제 이건 하나 있어요. 이게 가는 동안에 믹서기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물질들, 금속 같은 경우에 금속으로 이게 도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도는 동안에 열이 나서 되게 비타민이 파괴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그런데 믹서기로 갈아서 하는 거는
일단은 식이섬유가 그대로 살아있는 장점이 있어요. 즙에는 식이섬유가 부족하고, 그래서 약간의 장단점은 있는데, 만약에 내가 뭐 장이 안 좋은 분들은 저는 오히려 즙보다는 믹서기가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즙은 되게 좀 먹기가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뭐 사과라든지 비트라든지 당근 이런 부분들, 뭐 바나나도 좀 넣고 그렇게 갖고 먹으니까 먹기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즙을 먹거나 이렇게 믹서기로 갈아서 먹거나 그냥 과일을 먹는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어느 게 좋을지 판단해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우리 암 환자들이 식단 기록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되게 식단 기록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식단을 기록하는 건 정말 좋아요. 하지만 식단 기록을 너무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건 성격하고 관련이 있어요. 어떤 식단을 갖다가 매일 내가 몇 그램 먹었는가, 뭘 먹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내가 내 식단 패턴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매일 이게 체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 끼에 뭘 잘못 먹었다든지 이러면 뭐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되게 식단 그런 기록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검사 데이터도 이런 게 있어요. 검사 데이터 하나 가지고도 전부 기록해 가지고 수치가 이 전번하고 이번하고 차이가 나고, 그 여기에서 일희일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상태라면 저는 식단을 기록하는 것을 하지 마시라고요. 한데 원래는 식단을 하면은 내가 하루에 얼마 정도 먹었는가, 칼로리로 봤을 때 얼마 정도, 그 다음에 어떤 영양분이 있는 부분을 내가 중점적으로 먹었는가, 그리고 또 아침 점심 나눠서 언제 내가 가장 많이 먹었는가. 실제적으로 먹다 보면은 내가 뭘 먹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쭉 지나면은 내가 잘 먹은 건지,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식단을 한 건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걸 적어 보면은, 적다 보면 내가 이걸 좀 잘못 먹었네, 이런 것은 좀 조절해야 되겠네, 또 이거는 이게 좋은데 내가 이런 것을 빼먹었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먹더라도 내가 저녁에 이런 것을 먹으면 칼로리가 많으니까 안 좋겠네, 이러면 칼로리가 많은 것은 오전으로 빼야 되겠네, 이런 부분들 자기 나름대로 식단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너무 소심하지 않는 식단 기록은 저는 아주 권장합니다.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은 우리 환자분들이 제일 1번으로 꼽는 과일이 뭐예요? 사과죠, 사과. 사과는 암에 아주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껍질에 가장 많은 성분이 이제 피세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피세틴이라는 성분은 우리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 암이 클 때, 암이 막 빨리빨리 크려면 우리가 영양 공급을 빨리빨리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가 클 때 항상 혈관을 만들어요. 자기가 영양 공급을 받을 길을 닦는 거죠. 그게 이제 신생혈관을 만드는 건데, 이 신생혈관을 만들 때 신생혈관을 만드는 물질, 유전자 단백질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받는 수용체가 따로 있고, 이럴 때 이 피세틴이 그걸 차단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자기가 영양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혈관이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양 공급 못 받으니까 성장을 못 해요. 그래서 피세틴이 그런 기능이 있고, 또 세포 자살을 시킬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또 항산화 작용도 같이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과 껍질에 피세틴에 있고, 또 우리가 사과를 먹으면 안에 씹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식이섬유거든요. 팩틴이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팩틴은 장 내에 있는 미생물들을 좋은 균, 유익균으로 바꿔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장 안에서 암에 좋은 단수지방산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오히려 또 암을 억제해주는 유전자를 또 발현을 시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면역을 높여주는 이런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과즙이 문제죠. 그래서 사과가 좋아요. 사과가 좋지만 우리 환자분들이 사과를 보통 하루에 한 개씩 이렇게 먹으려고 해요. 그 이상도 먹으려고. 과일은 무조건 좋다 생각하고, 그런데 그건 아니고,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가장 좋은 것은 과즙을 통째로 먹으려면 4분의 1만 드시라고 그래요. 4분의 1 쪽만. 보통 반쪽 과즙도 뭐 권하는 선생님들은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4분의 1을 권하고, 그리고 가능한 과즙을 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과일들도 있죠. 근데 되게 달지 않는 과일들이 좋습니다. 토마토 속에는 비타민 A 계통의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라이코펜 자체도 비타민 A이기 때문에 항산화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면역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안에 있는 칼라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칼라 부분들이 되게 보면은 안토시아닌이라든지 이런 성분들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마토도 좋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우리가 비트는 과일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우리 채식 식품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비트에 대해서 강조를 아주 많이 해요. 비트 속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우리가 위장장애 있을 때 치료해주는 그런 기능도 하고, 그리고 또 베타인은 유전자를 만드는 메사이오닌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도 관여를 해서 우리가 유전자를 안정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베타인이라든지 또 이 안에도 보면 그 베타카로틴이나 안토시아닌이나 이런 성분들, 다양한 파이토케미칼들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것보다도 저는 비트의 중요성은요, 비트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참 많거든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다른 거, 막 여러 가지 항산화제, 면역 원리 다 좋아하는데, 진짜 중요한 부분은요, 미네랄이에요. 미네랄은 왜 중요하냐면요, 미네랄은 우리 몸에 산성화가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게 미네랄이고요. 또 세포 안에 탈수가 되면, 우리 세포 안에 탈수가 됐을 때는 우리가 정상 세포도 암세포로 잘 넘어가 버리거든요. 왜? 세포 안이 깨끗하지를 못해 가지고 핵에 유전자들이 변이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암으로 바뀌어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세포 탈수를 막아야 되거든요. 세포 탈수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을 마셔야 하잖아요. 근데 물만 마셔갖고 안 되거든요. 물이 세포 안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때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필요해요.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세포 안에 들어가면서 물이 따라 들어가요. 탈수를 막아. 이런 기능들이 비트가 먹게 되면 그 안에 칼륨이 많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비타민 성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종합 영양제가 저는 비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트가 아주 저는 가장 권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그 외에 뭐 과일들 뭐 키위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죠. 그리고 수박 같은 경우도 괜찮하지만, 수박 속에는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죠. 그런데 수박은 또 안에 과즙이 너무 달잖아요. 그래서 그 껍질이 있는 부분. 그리고 또 귤도 마찬가지예요. 귤도 우리가 비타민C가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외에 사실 귤 속에서 정말 우리가 먹어야 될 부분은, 귤 껍질을 벗기고 나면은 우리가 과즙을 싸고 있는 하얀 줄기 같은 게 있어요. 그 줄기가 바로 이게 이뉼린이나 펙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게 좋은 식이섬유가 있어서 항암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 귤 먹으면 그건 다 빼고 먹죠. 그래서 껍질은 그냥 먹기 어려우니까 차를 만들어서 마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하얀 거, 그리고 과즙은 그냥 맛만 보고 다른 가족들 주는 게 좋고. 그래서 이런 과일들도 전부 다 어떤 나름대로의 항암 작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 과일들은 되게,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도 우리가 달잖아요. 근데 껍질에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안토시아닌. 예, 엄청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또 레스베라트롤이 포도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레스베라트롤 같은 경우도 신생혈관 억제하거든요. 엄청나게 강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도 좋지만,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껍질. 근데 포도는 그런대로 껍질 씹을만 해요. 저는 포도를 항상 껍질을 많이 먹는데 씹을만 해요. 안에 있는 과즙은 버리고 껍질만, 그렇게 하는 경우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과일들은 다 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일들입니다. 그런데 칼로리만 있는 이런 단맛이 아주 강한 과일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있어요. 우리가 그냥 먹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과도 하나 있고, 바나나도 하나 있고, 뭐 비트도 하나 있고, 그걸 한꺼번에 먹으려면 정말 힘들잖아요. 먹기 힘들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걸 내가 어쨌든 다 먹어야 되겠다. 나 간 기능도 좋아. 그러면 즙을 짜서 먹으면은 훨씬 좋겠죠. 양을 확 줄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내가 그런데 한꺼번에 먹으면 너무 양이 많아.
하지만 내가 또 장 기능도 좀 좋게 만들고 싶어. 이럴 경우에는 그냥 믹서기로 하면서 주스식으로 만들어서 먹는 거, 이것도 괜찮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그 과일의 풍미를 즐기면서 먹고자 한다면은 그 과일로 먹는 게 낫겠죠. 근데 어떤 거든지 우리 암 환자한테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은요, 당분이에요. 예, 당분이에요. 과일 속에는 우리 환자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과일 속에 좋은 부분은 껍질이에요. 그리고 과즙은 사실은 우리가 환자분들 대부분 과일 먹으려면 과즙을 먹죠. 그 맛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즙은 오히려 즙으로 만들 경우는 더 농축이 되고, 그 다음에 믹서기는 우리가 그냥 쉽게 마시지만 실제는 양은 많고, 내가 이게 당이 많은 거다 생각한다면은 조금 고려를 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즙을 낸다 할 경우에는 달지 않는 과일들을 중심으로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믹서기로 가는 경우에는 과즙 있는 부분을 조금 드러내고 하는 경우도 좋고, 그리고 그냥 과일 먹을 때는 껍질 위주로 먹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암 환자들한테 이제 글루텐이 단백질이에요. 글루텐은 특히 이제 우리 밀가루 속에 이제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이게 단백질이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밀가루를 가지고 풀을 쓰면은 끈적끈적 하잖아요. 이 끈적끈적한 성분이 바로 글루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찹쌀 속에도 좀 있어요. 근데 우리 쌀이나 이런 데는 별로 없죠. 그래서 그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게 이제 글루텐인데, 글루텐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몸에서 글루텐을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요.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있는 사람들은 밀가루를 먹더라도 뭐 기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이렇죠. 근데 이제 이 글루텐을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없는 사람들은 먹고 나면 속이 더부르고, 그 다음에 두통도 오는 수가 있고, 또 뒷목이 뒤가 목이 뻐근하다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복통을 일으키기도 하고 알레르기 반응도 일으키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루텐을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글루텐을 없는 게 좋다. 이게 이제 글루텐 프리 음식이죠. 근데 우리가 글루텐을 프리 음식은 쌀이라든지 뭐 옥수수, 뭐 감자, 뭐 고구마 다 이런 부분들이 글루텐 없어요. 근데 왜 글루텐 프리 음식이라고 하는가 제가 한번 살펴봤다면은, 우리가 밀가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밀가루를. 그런데 어떻게 밀가루 맛을 느끼면서 글루텐이 없는 거, 이런 부분들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 되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얀 밀가루 말고 통밀이나 호밀이나 이건 어떻느냐. 그런데 통밀이나 호밀 속에도 사실은 그 안쪽에는 밀가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글루텐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요즘에 글루텐 프리 음식이라고 하는 게 쌀이라든지 옥수수나 감자 이런 부분들을 가공을 해서 약간의 밀가루 맛을 내는, 밀가루 풍미를 내는 그런 식으로 가공한 식단을 글루텐 프리 음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글루텐이 없는 탄수화물, 그러니까 쌀이나 옥수수, 감자, 뭐 고구마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한 요리에다가 육식 같은 걸 하는 경우는 또 이제 글루텐 프리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글루텐은 우리 몸에서 이게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들한테는 장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글루텐이. 이게 불완전하게 분해가 되거든요. 완전하게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버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을 소화하는 효소가 없으면 불완전하게, 그러니까 아주 가늘게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덩어리들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덩어리들이 우리가 장 점막을 손상을 줘요. 그리고 나쁜 균들의 밥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 점막 손상을 받게 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면역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면역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글루텐은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만약에 글루텐 프리 음식을 한다면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방법대로 한다면은 뭐 그런 것은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또 모르겠어요. 정말 어떤 가공을 해가지고 글루텐이 없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을 첨가물을 넣어서 한다면 첨가물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글루텐 프리 음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환영하고 건 아니고, 한번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유해 성분이 없는가 그럼 확인하고 드시는 것은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은 체중이 많이 빠져요. 진단할 때부터 체중이 빠지는데 대개 또 수술하거나 항암하거나 방사선 하는 경우에는 체중이 더 빠지죠. 그래서 이게 체중을 빼는 다이어트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실제 암에서는 다이어트를 할 만한 별로 그 이유가 없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대개 그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 할 때는 살이 찌는 경우가 잘 없어요. 힘드니까 잘 먹지도 못하잖아요. 오히려 체중이 막 빠져나가서 체중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엄청 걱정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회복 단계에 들어갔을 때 우리 환자분들이 체중을 지금 이제 올리려고 이제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우리 환자분들한테 주변에서 전부 다 잘 먹으라 소리를 하거든요. 먹다 보면 체중이 늘어요. 자, 그러면 이때 체중을 이제 다시 조절을 해야 하잖아요. 이때 우리 이제 환자분들이 다이어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저는 환자분들한테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별로 안 좋다.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다이어트하는 방식, 이런 방식은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해요. 그리고 약을 먹는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단지 체중은 오버되는 것은 저는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 암 환자가 체중이 오버가 됐다는 것은, 체중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가 내가 먹는 것 중에서 남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남는 것을 사실은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남기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안 남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소식을 저는 이제 권하는데 안 남겨야 되거든요. 왜? 남으면은 결과적으로는 누가 가져갈 가능성이 많아요. 내 몸은 딱 정해져 있어요. 가져가는 게. 뇌가 일부 가져가고요. 내 몸에 해도 간다든지 이런 데 필요하고 근육이 가져가고. 그래서 일정이에요. 근데 여유분, 남는 여유분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암세포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체중이 오버되는 것은 그 남는 부분에서 만약에 내 몸 안에 암세포가 남아있다면 암세포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리 되니까 이제 체중이 늘 때 우리 환자분들이 그러면 이제 체중을 빼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때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빼는 게 좋은가? 지금 이제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빼는 것은 별로 권하지 않아요. 어떻게 빼야 되느냐? 내가 움직여서 근육을 길러야 돼요. 근육을 길러서 내가 먹는 음식 중에 더 많이 갖다 쓰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강제로 빼는 것은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암은 근육하고 암세포하고 사실은 싸워요. 우리 몸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이 근육이에요. 그래서 근육이 늘어나면 암세포가 가져갈 영양분을 근육이 가져가요. 그래서 암세포가 가져가는 부분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육을 늘려서 이게 체중을 줄이는, 우리가 근육을 늘리면 그냥 먹었을 때는 어때요? 지방이 많아지죠. 뱃살이 많아져. 이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근육이 많아지면 체중을 우리가 늘리는 게 아니고 체중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근육은 우리가 체중이 늘 만큼 막 한꺼번에 몽땅 늘어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는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고 체중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요, 운동을 많이 하고 또 에너지를 많이 만들게끔 해야 돼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게끔. 그러면 되게 이제 비타민 B계통, 그 다음에 미네랄 중에서 마그네슘, 이런 부분들을 보충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잘 돌아가요. 그리고 또 갑상선 질환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체중이 안 빠집니다. 왜? 이 갑상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에너지를 만드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들도록 계속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기능이 떨어지면 신호가 못 가요. 그 에너지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있으면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있을 때는 이 갑상선 기능을 높여주는 치료가 필요하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이런 비타민 B하고 마그네슘을 넣어주면 이런 부분들로 해서 체중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을 동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 체중 감량은 우리가 이제 되게 이제 수술, 항암, 방사선 하면서 체중이 많이 빠지죠. 그리 되면 일단은 이제 식사를 먼저 이제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식사를 누가 하기 싫어서 못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렇지만 수술을 하는 것 자체로 해놔서 우리가 입맛이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장기 기능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못 먹어서
오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항암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또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암 환자분들은 이 머리에서 오는 부분이에요. 심리적인 부분. 암이라는 이런 압박감이 우리가 입맛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못 먹으니까 체중이 빠지죠. 그러면 체중을 늘리려면 제 1번으로 체중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요, 운동이에요. 지방을 늘려갖고 체중을 늘리면은 오히려 암에 안 좋거든요. 근육을 늘려서 속도는 늦어요. 하지만 근육을 운동을 많이 하고 근육을 강화시키면 훨씬 더 체중도 늘면서 필요 없는 지방들을 만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운동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암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들을 줄이면 입맛이 돌아와요. 그래서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이 잘 안 되면 주변 사람 도움을 좀 받으면 돼요. 뭐 친구도 좋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하는 동안에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떤 심리 치료 같은 것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입맛이 돌아올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술이나 항암 부작용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작용들을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을 조절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게 되면 체중이 올라올 수 있고, 또 하나는요, 수면이에요. 잠을 잘 자야 돼요. 우리가 잠 못 자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머리도 찌뿌둥하고, 그러면 뭐 입도 쓰고 아무것도 먹기 싫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비몽사몽이고, 항상 또 머릿속이 무거워요.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 먹지를 잘 못하죠. 그러면 체중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잠을 잘 잘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체중을 늘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암 환자분들이 소화불량이 많죠. 일단 가장 많은 것은 우리가 이제 수술하거나 항암 방사선 할 때, 특히 항암 할 때, 세포독성 항암제 하게 되면 메시껍거나 아니면 구토증, 오심,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일단은 이런 부분에서 소화장애가 오고, 또 장점막 손상을 오고, 또 구내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올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심리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잘 안 돼서 이럴 때 음식을 먹게 되면은 잘 우리가 체한단 말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로 올 수가 있고, 또 장이 안 좋아져서 장 내 미생물들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오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또 소화불량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부작용이, 특히 항암하는 경우에는 부작용 증상을 먼저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소화불량을 막기 위해서는 되게 우리가 이제 좀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되죠. 자극이 별로 자극성이 있지 않는 이런 이제 음식들, 그 다음에 거친 음식들.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 암 환자분들은 특히 항암할 때는 익힌 음식을 먹는 게 좋죠.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소화불량이 좀 적을 거고, 또 어떤 암이냐에 따라서 좀 또 달라요. 우리가 췌장암 같은 경우 소화액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라도 소화제를 계속 줘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환자들이 소화제도 약이라고 생각하고 가능한 한 안 먹으려고 하는데, 소화제는 조금 달라요. 소화제는 그 먹는 음식들을 소화하는 기능만 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 몸 안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이게 내성을 유발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화제를, 또 담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위 수술을 하는 분들은 식사 패턴도 바꿔야 돼요. 위 수술을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3분의 2를 절제한 사람이나 아니면 전 절제한 사람들은 덤핑이라는 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위 수술 한 분들은 음식을 먹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나면 보통 바로 운동을 하러 가잖아요. 그래야 소화를 시키라고. 그런데 이렇게 위 수술을 하신 분들은 오히려 음식을 먹고 나면 누워 있어야 돼요. 누워 있어야 그 덤핑이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 위에서 12장으로 내려가는 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문에서 우리가 음식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조금씩 조절해 줘요. 그게 천천히 내려가끔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위가 없으면 그 문이 없어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뭐 혈당이 올라가거나, 예? 아니면 막 식은땀이 나고, 이런, 그 다음에 복통이 나고 설사 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저혈당으로 빠져가지고 힘들고 아니면 심하면 막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오는 소화불량은 이렇게 음식을 먹는 패턴, 그 다음에 양을 조절해야 돼요.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여러 차례에서 나눠서 먹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암 환자분들이 소화불량이 있는 사람들은 장 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장 증세가 있는 분들은 위장병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을 오는 경우, 그 다음에 수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소화불량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절해야 되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항상 소화불량이 왔을 때 환자들이 소화제를 먹는 부분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게 장을 기능 조절해 주는 약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하시면은 소화불량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소화불량이 왔을 때는 음식을 좀 여러 차례 나눠서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특히 기름기 많은 음식 있죠. 기름기 많은 음식, 우리 튀긴 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패스트푸드, 뭐 햄이나 소세지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하는 게 좋죠. 그리고 또 너무 자극성이 있거나 거친 음식도 좀 피하는 게 좋고요. 우리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콩팥병을 가진 사람은 멜라토닌 영양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특별하게 멜라토닌이라고 딱 하나로 못을 박았네요. 근데 우리가 콩팥병이라면 신장염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신장이 나쁘면 우리 신장 기능 자체가 걸러주는 필터예요. 필터. 우리 몸에서 어떤 우리 영양소로 들어왔던 분들이 전부 다 이제 사용을 하고 어떤 찌꺼기가 만들어지거나, 그리고 또 들어온 것 중에서 우리 몸에 도움이 되지만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 나중에 필터를 해서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간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대개는 간에서 대사를 시켜가지고 그냥 대변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신장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나쁘게 되면 이 과정에 마지막 최종 단계 빠져나가는 단계 못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멜라토닌 뿐이 아니고 대부분의 어떤 그 약이라든지 뭐 기능식품도 해당될 수 있어요. 곤혹적된 거. 그리고 음식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멜라토닌도 마찬가지로 신장병이 있을 때는 이게 대사가 돼서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지 못하면 이걸로 인한 부작용도 나올 수가 있고, 오히려 또 이게 혈중에 멜라토닌 농도가 너무 높아질 경우도 있거든요. 멜라토닌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으니까 멜라토닌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이번 댓글에서는 저도 아말감 오래 씌우고 있었는데요. 수은은 어디서 빼야 하는지요? 암 환자분들은 우리 몸에 중금속이 있게 되면은요, 중금속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이제 가장 많이 문제시 삼고 있는 게 수은이라든지 그 알루미늄, 그 다음에 바륨, 그 다음에 비소, 우라늄, 크롬. 자, 이런 중금속들은 사실 암을 일으킬 수 있고 또 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말감을 오래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말감은 사실은 안에 주성분이 수은이에요. 그래서 수은을 오랫동안 있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아말감을 한 것 때문에 바로 우리 몸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아말감을 한 경우에 찬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 몸 안에 아말감 속에 들어있는 수은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따뜻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 이빨에 아말감을 하잖아요. 하면은 우리가 따뜻한 음식,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이때 뜨거운 그거에 의해서 기화가 돼요, 수은이. 그래서 우리가 기화가 된 것을 숨을 들이마시면서 우리 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아말감이 있어도 뜨거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더 수은, 우리 몸에 축적되는 농도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말감을 이제 빼야 되는 거예요. 아말감을. 그래서 일단은 아말감을 빼기 전에 따뜻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뺄 때까지는 좀 따뜻한 것, 음식을 좀 피하는 게 오히려 좋을 거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아말감을 먼저 빼고 난 후에 제거를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원인 제공을 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이제 축적되어 있는 수온을 빼야 하잖아요. 수온을 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정의학과나 이런 데 가시면 우리가 킬레이션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 이제 주사를 가지고서 이렇게 그 중금속을 끄집어내는 기전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소디움 EDTA라는 것을 많이 했었고요. 요즘에는 칼슘 EDTA라는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사로 수액제에다가 타가지고 맞아서 빼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좀 여러 차례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수원을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이 주사제는 별로 그렇게 권하지를 않아요. 왜냐, 주사제를 맞았을 경우에는 이 중금속들이 대량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한꺼번에 대량 빠져나오게 되면 이게 우리 그 혈중 농도가 그 중금속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이로 인한 부작용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걸 이제 명현 현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면역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암은 면역하고 싸우는 질환이거든요. 면역세포 기능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면역세포의 기능을 떨쳐버릴 수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주사를 권하지를 않고,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기능식품을 권하는데, 우리가 우리 몸 안에는 이런 중금속을 제거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게 이제 메탈로치오네인이라는 이런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우리 중금속을 빼낼 만큼 우리 몸에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못 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메탈로치오네인을 만드는 이 아미노산 제제를, 메탈로치오네인은 분자량이 너무 커가지고 그 자체를 먹었을 때는 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 재료들을 가지고 만든 기능식품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그 먹게 되면 좀 시간은 좀 더 장기간 걸릴 수가 있지만 이런 명현 현상이 없이 수온을 제거할 수가 있고, 또 수온을 제거할 때 우리가 알루미늄이나 다른 그런 중금속도 같이 제거가 가능해요. 그리고 또 수온을 제거할 수 있는 건요, 우리 셀레늄이 수온을 밀어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셀레늄을 같이 먹을 때도 수온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분들한테는 특히 셀레늄 제제를 많이 써요. 여러 가지 유전자 조절도 하고, 또 세포 자살을 시키는 기능도 있고, 어떤 면역을 조절하는, 또 갑상선 기능을 조절을 해서 면역을 높여주는 이런 기능들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셀레늄 제제를 쓰는 것도 하나의 수온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을 쓰면은 우리가 아말감이 있는 분들의 어떤 지금 수온이 내 몸 안에 축적이 많이 되어 있다, 이거에서 불안감을 이 방법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아말감은요 빨리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또 우리 암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시청자분들하고 어떤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을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세요. 우리가 댓글이 많지 않을 때는 올려있는 댓글을 다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너무 많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질문을 위주로 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방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